저번에 제가 법률의 해석을 하다 말았는데 그 해석의 표준과 관련해서 저번 1월달에 이제 이 부분을 배울 때는 여기 법률의 해석의 표준을 강의를 안 하고 이제 건너뛰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해석에서 주로 이제 해석의 방법과 관련된 저번 주에 가르쳐준 판례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해석의 표준은 최근 10여 년 동안은 거의 출제가 안 됐고 과거 10여 년 전에 간혹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출제가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엔 이걸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기 해석의 표준은 법률형을 해석을 할 때 뭘 참작을 해야 됩니까? 그 참작 사유를 말하는 건데 거기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쓰여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저번에 법률행위가 뭘 말하냐 특징을 가르쳐 줬어요. 당사자가 의혹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렇다고 보면 해석을 할 때도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에 합치되도록 첫 번째 해석하라. 그래서 이제 해석의 표준에서 첫 번째로 참작해야 될 것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거. 이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라는 거. 법률의 특징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안다고 보고 시험에서 그 출제를 안 하지만 옛날 같으면은 이런 거를 간혹 냈다는 거예요. 법 공부 기본이에요. 관습 또는 관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게 법 공부 한글로 말하면 기억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건 전혀 다른 거라고 말해요. 이 관습 또는 관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건 어떻게 다르냐. 이 관습 또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동종행위가 누차 반복되는 상태를 우리가 관습 또는 관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관습법 뒤에 법자가 붙어있는 이거는 뭐냐. 이런 관습 또는 관행이 누차 반복이 되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 관습 또는 관행이 조상대대로 누차 반복되어 오던 걸 보니까 이거는 법이나 똑같은 것이구나. 이 관습 또는 관행을 법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부터 뒤에 법자가 붙어있는 관습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양자는 법적 확신 유무에 따라서 구별한다. 흔히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관습 또는 관행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거는 법하고 똑같다. 법이라고 확신하면 관습법이 되지만 아무리 관습 또는 관행이 누차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법이라고 확신을 안 하면 단순한 관습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뒤에 법자가 왜 붙었느냐. 이 관습을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법의 일종이다. 해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법자가 붙어있고 따라서 이거는 사회 규범 중에서 법의 일종이라고 말이야. 근데 이 관습은 알아듣기 쉽게 도덕하고 똑같은 거란 말. 법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럼 이 관습 앞에 사실은 수식구가 왜 붙었느냐. 이 해석의 표준과 관련해서는 이 관습법이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게 아니고 관습이 해석의 표준된다 그 이야기인데 앞에 사실은 수식구가 붙었는 이유는 이 관습은 법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법이 아니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식구가 붙어있다고 말이요. 따라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인 것을 막 쓰고 다니면 그 무식을 소치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거래 관행을 말한다는 거. 무슨 이야기냐. 법률은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참작해서 여기에 합치도록 해석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거래 관행을 참작해서 해석을 하라고 말이야. 이유는 뭐냐. 일반 백성들이 법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어떤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오게 되면 예컨대 내가 유통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왔다. 그럼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유통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관행들 이런 거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거래 관행을 참작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예매한 점이 있으면 이런 거래 관행을 참작해서 해석하라. 그런 취지라고 말이야. 그래서 2단계로는 거래 관행을 참작해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사실은 관습 이거는 무식의 소치니까 거래 관행 참작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라고 말이야.
세 번째로 이제 법률행 해석할 때 참조하게 될 것이 임의벽구 임의규정인데 우리가 임의규정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형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라고 말이야. 우리가 임의규정을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령과 봉속 4.114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칠판 보세요. 법률에는 당사자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런 것들.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당연히 비용상환 청구한다. 626조.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임의규정이더라. 따라서 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케 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임의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얘가 법규는 비용상환 청구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상환 청구를 못하게 된다.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걸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법공부 기초가 뭐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임의법규는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건데 법의 626조를 두고 했다. 비용상환 청구한다고. 그런데 반대로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 맺으면 이게 유효니까 비용상환 청구 못한다. 따라 이런 규정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야기인데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임의 규정 지킬 필요도 없는가? 이런 특약 맺으면 여기에 있으나만 한 게 되는데 이런 지킬 필요도 없는 임의 규정을 법전에 넣어놓고 있는가? 특히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언약에 방단하고 여러분의 주제를 시켜줬어요. 법조문 숫자만 줄이고 줄여서 1118개가 된다고. 단행법률을 가장 방대한 것이 민법인데 이런 임의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임의규정을 법전에서 제의를 시켜버리면 있으나 마나니까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을 법전에 넣어놨다는 것은 지킬 필요는 없지만 뭔가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걸 넣어놨지 않겠냐 이런 의문은 가져야지 정상적으로 법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게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옛날에도 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 법률형 해석은 증 따서 중개할 때 중개 실무에서 이걸 갖고 놀면 떼돈 벌 수 있다고 법률형 해석이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지를 시켜주는데 이 임의규정 해석의 표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지금 이 사안에서 저번에 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법률형 해석하는 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해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분명 불명할 때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이걸 사전에 주제를 시켜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례에서 지금 비용을 보일러 수리비를 한 250만 원 지출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이고 이걸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안 해놓게 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사람들도 이런 걸 다 안다. 그래서 미리 명확하게 계약서에다가 다음과 같이 못질 해놨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임차인이 건물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임대인 값에 대해서 그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비용 상환 청구한다고 분쟁 여지가 없이 비용 지출하면 상환 청구해요. 또 거꾸로 아까처럼 이번에 얘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그 말. 그러면 이 특약은 유효니까 이런 거는 거꾸로 비용 상환 청구를 못해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안은 얘가 비용을 지출해서 비용 상환 청구하냐 못하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여부와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말. 이렇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중개업들은 이런 걸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놓는 것, 특약 등을 맺어서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말. 해서 이제 전혀 계약서에 얘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상환 청구하냐 마냐 일체
언급을 안 해놨다고 말이야. 그런데 보일러 수리비 250 지출했다고 말이야. 당연히 상환 청구하고 이때 얘가 상환을 해줘버리면 해석 여지도 없고 분쟁의 여지도 생기지 않겠지만 얘가 노 거절했다. 내가 상환인다고 한 적 없으니까 상환 못 해준다. 둘이 쌈박질을 벌여졌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야. 이 사안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계약의 내용 중에 불분명한 점이 생겼다고 말이야.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하도록 청구했었는가?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고 말이야.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이야. 특약상 매전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무에서 우리가 닥치는 일은 이런 케이스라고 말이야. 그럼 1차적으로 오는 게 복덕방 사무실에 올 거라고 말이야. 중개업자에게 물어본다고 말이야. 이걸 지금 특약상으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청구하는가? 안 했으니까 못하는가? 물어보러 온다. 이걸 해결해 줘야지 훌륭한 중개업자가 된다는 거야. 해결하세요.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의사표시를 명확하면 해석 여지가 없어.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말이야. 이런 거하고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 중에 비용상을 청구했었냐 이 여부가 불분명하다 말.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다. 그럼 해석을 통해서 얘가 비용상을 청구하냐 못하냐 이걸 확정을 지어보라. 이게 중개업자가 실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비록 당사자 의사는 불분명하나 비용상을 청구하는가 여부와 관련해서 불분명하나 우리 민법 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 이 경우도 비록 당사자 의사는 불분명하나 민법 626조에 따라서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 그럼 이 해석에 따라서 결론 얘는 250만 원 상환 청구 받고 소송이 붙어도 얘가 승소하게 되어서 법관도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는 이 626조가 임의규정이라고 말이야. 이런 임의규정을 참작해서 해석을 하라고 말이야. 만약 이런 경우에 이 626조 비용상을 접근하거나 규정이 임의규정이라 그래서 이런 걸 법전에서 싹 제외를 시켜버리면 이런 경우 해석할 때 너무나 난감할 거라고 말이야. 어떻게 생각했다 돈 250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임의규정도 법전에 넣어놓는 거라고. 따라서 정리정돈. 임의규정은 굳이 당사자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이런 임의규정을 참작해서 법률 행위를 해석토록 하기 위해서 법전에 넣어놨다. 이런 거를 이해를 잘하고 나중에 실무 가서 맨날 겪고 사는 일이 이런 일일 건데 중개업자가 시달리는 것이에요. 이런 개석할 때는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하라고 말할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 2, 3 참작해서 해석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참작해야 될 거는 우리 법학책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신의 성실 원칙에 맞게 그 다음 이제 조리란 말이 거기에 쓰였는데 법공부의 기초 중에 하나가 이 조리가 뭔가 이게 이제 법 조문에 민법 1조에 조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리가 뭔가 이런 것도 좀 알고서 법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조리라고 하는 것을 흔히 이제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리라고 하는 것은 법학 교재를 보면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다는 거. 이성을 말한다. 또는 사함으로 본질적인 법칙을 말한다. 또는 사함으로 도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 이성이란 말, 사함으로 본질적 법칙이란 말, 사함으로 도리란 말 다 어렵기는 매일 일반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야. 우리 민법 교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사회 통념이란 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 교재에 자주 등장하는 사회 통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때는 신의 성실 원칙에 맞게 또는 조리, 사회 통념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 내 시간 중에 이런 말을 잘 쓴다는 거. 법은 곧 상식이라고. 상식에 입각해서 공부하면 법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암기식으로 쏘른 말로 받아들이면은 영원히 법 공부는 거리가 멀다. 빨리 암기하는 걸 버리라는 거야. 법은 상식이니까. 이 상식이고 사회통념이고 이게 곧 포장해서 철학적인 용어로 이쁘게 포장하면 이성을 말하고 조리를 말한다. 따라서 상식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사회통념에 맞게.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 관련 문제 해석까지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인데, 이게 지금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까. 그럼 이것도 이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뒤집게 되면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면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건데,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지금쯤 이 조문 숫자까지 머릿속에 입력이 됐으라고 보는데, 107조에 진연 의사표시, 108조에 허위표시, 109조에 착오에 관해서 규정해놓고 하자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이거는 110조에다가 사기, 강박에 관해서 규정해놨어요. 따라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 4가지는 왜 우리 민법에 들어갔느냐,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니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이 4가지가 규정이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도출하는 연습 반드시 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의사표시한 기본 개념이 쓰였는데 다 쓸데 없고 뒷페이지 넘겨서 의사표시 본질론이라고 해서 이 의사주의하고 이제 표시주의 이론이 쓰였는데, 옛날 초창기 시험에는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론 자체를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하고 그랬는데, 이론 자체를 의사주의가 뭐고 장단주의 뭐고 표시주의가 뭔가 하는 거를. 근데 요즘 시험은 이런 이론이 이미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었다는 걸 전제하고 그 위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론 자체를 시험에 요즘은 거의 안 내지만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 요 비진입 표시부터 흡입의 착오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저번 주도 또 주제를 시켜줬어요.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이 의사만 가지고는 의사표시가 안 되고, 이 의사의 외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의사표시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의사, 외부에 표시한다, 표시, 이걸 싸잡아서 우리가 의사표시 노래를 부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일치하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본체가 되는 것 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제 의사이냐,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의사주의론 아니다, 표시다. 실제 의사보다는 표시가 의사표시의 본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리 보는 거를 표시주의론 이렇게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이 가비란 애가 자기 TV를 을에게 65만 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는데 56으로 잘못 표시했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눈에 안 보이고, 이 경우 이제 의사주의 이론에 가면 실제 의사가 표시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의사표시 본체는 실제 의사다 그 말이야. 따라서 표시된 것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그 말이야. 실제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따라서 이제 이걸 보고 얘가 56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더라도 이게 청약 의사표시는 효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도 성립이 안 된다.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 의사주의 이론은 표의자하고 상대방 중에서 누구를 더 보여준 이론이냐, 표의자와 실제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이고, 결과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표의자를 더 보여주는 이론이란 거야. 근데 표시주의 이론에 하면 이게 반대 결과가 된다는 거야. 아니다, 실제 의사보다는 표시행위가 의사표시의 본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결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건 표시행위가 더 중요하니까 의사 표시는 표시된 대로 이게 더 중요하니까 효력이 발생이 된다. 거꾸로 이게 유효다. 따라 승낙하면 계약도 성립이 된다. 결론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저 표시주의론은
상대방 예상한 바대로 계약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보여준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민법을 보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거를 민법에 규정해 놨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에다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실제 의사에다 중점을 두냐, 표시에다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효력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가 규정이 돼 있으니까 요 세 가지 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요 이론을 깨우쳐야 된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민법은 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는 요 세 가지 경우에 의사주의나 표시주의나 어느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채택한 게 아니고 양 입장을 조화 절충시키는 두 가지를 짬뽕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 학자들이 이제 표현을 빌면 절충주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울은 절충주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민법 입장이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정말로 맞는가를 지금부터 실제 증명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기 좀 비진입 표시 107조 진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한 의사표시 줄여서 비진입 표시 그러는데, 갑이 의뢰한 여자한테 실제로는 아파트를 증여하고 전 의사가 없는데 내심으로는 실제 증여하고 전 사는 눈꽃마취도 없는데 눈에 안 보이고 실제와 달리 얘를 꼬시기 위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진의 증여하지 않겠다. 표시 증여하겠다. 따라서 증여하겠다. 이게 글자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진여한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냐? 유효가 되면 얘는 실제로는 증여하고 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해야 되고 공짜로 줘야 되고, 이게 무효가 되면 증여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줘도 되고, 결론이 이렇게 될 건데 법은 상식이라고는 누누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러면 이런 경우자 얘하고 얘가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법은 상식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고를 해보면 얘 입장에서는 이자의 실제 의사는 대부분 알 수가 없다 그 말. 이자 내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 눈에 보는 것은 표시된 것 이것만 얘는 알게 될 거라고 말. 따라서 얘가 이자의 실제 의사는 본시 알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민법도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107조 1항 본문 진여한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를 일단 보여주자고 말이야. 따라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이 진여한 의사표시는 유효다. 따라서 실제와 달리 증여 의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짜로 주어라. 이게 우리 상식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보호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진여한 의사표를 유효로 본다는 것은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표시주 이론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런 비진입 표시에 관해서 원칙 표시주 이론에 가서 유효, 우리 상식에 딱 맞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107조 1항 단서에다가 다음과 같은 예를 두고 있다는 것. 지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이 진여한 의사표시가 표의자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다는 말은 이제는 이런 말도 알아들을 때도 됐고 주의문을 계속 알지 못하고 말까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상식으로. 따라서 이런 경우는 107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진여한 의사표시는 외적으로 무효. 예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줄 필요 없다. 우리 상식에 맞게 이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진여한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외적으로 비진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 의사를 중시해서 표시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게 의사주의 이론에 이끌고 있는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결론. 우리 민법은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진연 의사표시 이 하나를 놓고서도 원칙 표시주의각에서 유효, 예 의사주의각에서 무효, 양 입장을 짬뽕시키고 있다. 절충주의. 다만 이게 원칙이 표시주의각에서 유효니까 아무래도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울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면. 그래서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울은 절충 입장을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다. 증명했고 그러나 위에 같다는 거. 지금 이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혼인이나 입양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사자 진위가 절대로 중시가 되기 때문에 의사주의가 채택이 되었는데 이 합정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예태를 줬고 지금은 설명 생략 알아서 하고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정리해 전하라고 말이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학자들의 이 입장은 우리 민법을 가지고 증명해 본 결과 맞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여기 진연 의사표시 관련해서 지금 유효냐 무효냐 요거는 이제 우리 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요건과 관련해서 먼저 이 비진입 표시나 허위 표시는 착오든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냐 것 이게 전제가 된다고. 의사표시가 할 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니까 따라서 의사 표시가 일치해버리면 효력 요건 갖췄으니까 확정적 효력이 발생이 돼요. 효력 요건 갖춘 경우니까 따라서 항상 요 세 가지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효력 요건 못 갖추고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하기 전에 저번 주에 이런 걸 또 주의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사 표시를 민법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 의사 표시를 요소로 성립되는 것이 법률 행위고 이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의사 표시를 지금 민법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저번 주에 이걸 또 주제를 시켜줬어요. 오늘 지금 민법 시간이 이제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본인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본인 자신이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이다. 여기다 모든 목표를 딱 설정하고 논리전개하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실체법이니까 법률 효과를 배운다. 따라 의사표시도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의사표시가 되지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예를 들어주는데 여기서도 이런 걸 또 응용해서 기초문제를 출제한다고 말이야. 연극 배우가 대사를 한다. 비진입 표시가 성립될 수 있는가? 비진입 표시가 성립되려면 의사 표시 일치 안 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검토하려면 전제로서 의사 표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연극 배우가 대사하는 것은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진입 표시도 허위 표시도 착오도 의사 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성립될 일이 없다. 이런 것만 고려할 줄 알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진연 의사표시를 하기든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요건은 시험에서 특별히 물어볼 거 없고 문제는 이 진연 의사표시 했을 때 이 진의 개념을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진연 의사표시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구절구절을 번갈아가면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데 우리 교재에도 얘가 지금 이걸 찢어놨는데 그 46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은 4줄짜리 팔려고 47페이지 보면 우측에 1번 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팔려라고 또 시험도 이걸 즉 연결져서 관련져서 지금 물어보는데 얘가 지금 이걸 또 토막을 내놓으니까 판례를 써놨는데 그 관련져서 같이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진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구절구절을 번갈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외화봐도 아무 필요 없다. 또 사례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진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 판례하면은 진위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고 말이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이제 우측에 그 1번 판례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그 1번 판례가 지금 사안이 지금 이런 건데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 지금 갑을 공갈 협박, 강박을 해서 토지 공짜로 한 점에 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했다. 이런 사건인데 이 경우 이제 갑이라는 애는 을의 강박에서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표를 했기 때문에 얘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썼다 그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증여 의사표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진연 의사표시, 비진입표시 해당이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거 구절 이런 걸 시험에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진입표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진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1월 달에 공부하던 신신당부했어요.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한 번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공부하고 말 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이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계속 별표만 치고 앉았고 외우고 점수는 안 나오고 이 악순환이 몇 년간 되풀이된단 말이야. 한 번만 집중해서 딱 해보라고 말이야. 첫째, 진이란 표유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말을 여기에 대입시키자. 그런 다음에 이게 비진입 표시인가 분석해보라고 말이야. 법공부는 이런 걸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갑은 본심은 재산을 지금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했어요. 공갈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진정으로는 바꿔 말하면 마음속에서는 이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바란 것은 전혀 아닐 거라고 말할게. 근데 표시는 뭐였느냐?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진의 개념을 표유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얘는 진정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증여하겠다고 바란 것은 일체 없기 때문에 진의하고 표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럼 이 증여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으니까 진연 의사표시 해당이 돼버려. 그런데 판례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특정한 내용 의사표를 하고자는 표유자 생각을 말한다. 그럼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란 말이야. 비록 얘는 공갈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설사 가지고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까? 이걸 따져보란 말이야. 본심은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다 그 말. 생각대로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했으니까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일치하면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없다. 이게 판례의 결론이라고 말. 그다음 거기 지금 두 번째 판례도 실무상으로 하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안을 번갈아 가면서 자주 출제하는 그 판례인데 이거를 오늘 지금 계속 써먹게 되니까 있는 대로 집중해서 정리 잘하는 거야. 이 갑이 을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그런데 얘는 이제 한도 초과가 됐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못 받는다. 그래서 친구 A 명의를 빌려서 A가 명의 대여자 1,000만 원을 대출받는다. 그래서 이제 A하고 금융기관이 대출계약 체결했다. 실제 대출받고 하는 A를 실질적인 주체모자, 명의 대여자를 형식상의 주체모자. 그러면 나중에 저 만기가 도를 하면 당연히 금융기관은 명의 대여자, 형식성의 주체모자에게 1,000만 원 변자라 청구를 할 건데 이때 이 명의 대여자, 형식성의 주체모자가 나는 실제로는 내심으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는데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는데 대출계약 체결 표시는 채무를 부담했다고 표시했으니까 진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하니까 이거는 비진입 표시다 또는 허위 표시다 따라 책임 못 지겠다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 이제 소송이 많이 붙는데 요거는 이제 비진입 표시에 관련된 이제 사건인데 얘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단 말이야. 나는 명의를 단순히 대준 데 불과하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표시는 부담도 표시했으니까 진위와 표시 일치 안 하니까
요거는 비진입 표시다. 따라서 나는 대출금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건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 핵심 요지는 명의 대여자도 명의를 대줄 때는 내심으로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으니까 명의를 대준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는 내심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계약 체결 부담을 또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일차니까 비진입 표시든 이따 뒤에 허위 표시에서 이게 또 나오지만 허위 표시든 일제 성립될 일이 없다. 따라서 얘는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1,000만 원 반환을 책임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판례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 요지는 명의 대여자는 내심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판례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으니까 명의를 대줬다. 이렇게 봤다는 거야. 이걸 연구 잘하고 말이야. 그 다음 뒤에 넘겨서 또 하나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고 다 가르쳐 줬으니까. 또 하나 이제 실무상으로 이제 판례가 지금 논란이 많은 게 DP 제일 아래쪽에 판례 2개가 지금 쓰였는데 이게 지금 실무상으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그 판례가 엄청나게 나왔고 따라 시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는데 지금 갑 근로자가 의리자 사용자 회사고 실제로 이제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진의한 의사표시 건데 진의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원칙이 입각하면 유효니까 사직해야 될 것이고 107조 1항 단서가 정의되면은 이게 무효가 되니까 사직원은 제출했지만 퇴직할 필요는 없을 건데 이런 사건들을 하도 빌비하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하나의 룰을 정해놨단 말이야. 대법원 판례도 지네들 맘대로 아무렇게나 또닥거린 게 아니고 룰이 있다면 그래야 백성들 신뢰라니까.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룰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직원을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 쪽의 회사 쪽의 이걸 확인해 보라면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사용자의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으면 당연히 이게 근로자 진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최소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7조랑 단서에서 무효가 되니까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할 필요는 없다. 퇴직 효과는 발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이게 2번 판례고.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그 말은 사용자 지시 내지 강요가 있었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1번 판례 사립대학교 조교수에 관한 이 사건은 학교 법인 사용자의 지시 내지 강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칙 그대로 유효니까 여기 조교수는 사직하라. 이런 스토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전물도 없을 거란 말. 그 다음 이 허위표시와 관련해서 여기 두 번째 이제 107조가 진연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표시 하기 전에 높아지면서 사례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말이야. 여기 이제 비준위 표시는 이게 이제 사례를 낼 때 이것 때문에 사례를 곧잘 내니까 지금쯤 이런 거는 공짜 문제라 생각하고 아마 1분도 안 걸려서 풀으려 내 보는데 이 갑이 실제로는 이 아파트를 을에게 증여해준 의사가 없는데 실제와 달리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런 비준위표 사례가 나오면 이 상대방을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고 따라서 비준위표시 사례는 이것 때문에 출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을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107조 1항 단서에서 이게 무효로 돌아가고 따라서 등기 할아버지가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파트를 제3자 병의 양도에서 등기 넘어갔을 때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가?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겠지만, 이 경우도 허위표시나 마찬가지로 선의 제3자 보기중이기 때문에 107조 2항에 보면 비진입표시 외주로 무효인 경우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선인 경우는 외주로 소유권 취득, 물론 무과실 필요권이 없다 여러 번 가르쳐줬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누구나 마칠 거라고 말이야. 문제는 이제 이걸 반대로 전제했을 때, 선의 무과실로 전제했을 때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니까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진야이라는 것을 이거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도 없다. 그럼 이게 원칙 그대로 유효가 될 거라고 말할게. 유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 전하면 소유권 취득할 거란 얘가. 따라서 제3자 병에 넘겼을 때 이걸 함정으로 많이 낸단 말이야. 이 병이 악인 경우도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렇게. 이 경우는 선의 무과실이기 때문에 유효 소유권 취득하니까 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 승계받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매수했다고 말이야. 다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니까 선의 무과실 병 악일 때 소유권 취득 이런 것만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이게 사례에서 하도 울고 먹으니까 이런 거는 다 공짜 문제니까. 그 다음 허위표시. 여기 허위표시는 비진입 표시보다도 다시 하게요. 나 저번 주도 이야기했다고. 이제 공부를 기초 입문과정부터 출발을 한 걸로 전제하면 민법 총칙이면 세 번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입문과정에도 민법 총칙을 가르쳐 드렸다고. 이게 모든 법의 기본 논리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지금 세 번째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똑같이 계속 암기식으로 공부해봐. 급발자 실력이 늘질 않는단 말이야. 이제 물권법, 계약법, 계약금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총칙이지만 수준을 좀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수준을 좀 높이자 그 말이야. 예습복습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저 허위표시는 위에 비진입 표시보다 훨씬 출제 비중은 높고 조문은 108조고 개념을 항상 유념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개념이 참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행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념에서 할 때 없이 요거는 이제 진연 의사표시 똑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한 끗 차이다. 통모했다는 거. 통모해서 행한 진연 의사표시를 말하니까. 따라서 이제 허위표시는 가장 이제 모델이던 사례가 이런 거고, 허위표시는 요즘에는 거의 100% 가까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례의 90%를 차지한 것이 이런 거고, 이게 가장 모델은 사례니까. A가 갑에게 1억 원짜리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변제에 변제를 안 하면 집행권을 넣어서 강제 집행. 마침 얘가 건물을 소유했더라. 여기 이제 경매 대상이 될 건데, 따라서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 이러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 을에게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자 한다 그 말이요. 재산 빼돌린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요게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허위표시의 모델이던 사례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깨우쳐야 되니까 분석을 좀 해보면 이 갑은 친구 을에게 실제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의사가 없고 진의 이전해주는 의사는 없다 그 말. 그런데 실제와 달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 따라서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요게 글자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당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갑이 을하고 통모라는 걸 하지 아니했더라면 이거는 단순한 비진입 표시니까 아까 배운 107조에 따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갑이 을하고
다음과 같이 통보를 했다는 거. 내가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은 채권자 강제집행에서 날라간다. 따라 네 앞으로 소유권 넘겨놓자. 이에 대해서 친구가 양해 내지 합의를 해줬다. 이런 거를 통모, 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험은 이것도 통모 그러니까 둘이 짜고서 이런 추접스러운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판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 요즘 시험은 이제 이런 용어를 써서 사례도 내니까 갑이 의르 양해하여, 친구 의르 양해하여 또는 의르 합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요게 통모 통정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단순한 비진의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친구라고 통모를 해서 진연 의사표를 했다는 거게. 그러면 통모가 없었더라면 그냥 진연 의사표시. 여기에 통모가 있음과 동시에 이 똑같은 것이 상대방과 통모에서 한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니까 이 똑같은 것이 통모가 있음과 동시에 허위표시로 바뀐다. 이걸 정확히 깨우쳐놓는 거야. 없으면 진연 의사표시, 있으면 허위표시로 바뀐다 그 이야기야. 문제는 이제 여기 칠판의 사례처럼 허위표시는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하기위해서 주로 행해진다 그렇게. 따라 단순히 허위표시만 해가지고는 얘가 기망을 안 당하기 때문에 이 허위표시를 토대로 마치 지네둘이 건물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 해서 이제 요 매매 같은 것을 허위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에 따라서 가장행위를 하고 매매니까 가장매매. 아예 얘를 기망해 두니까 확실히 등기까지 친구를 하기 전에 온다. 요게 허위표시는 요걸 말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꽂고 이게 허위표시의 모델은 설한 거. 이게 가정행위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민법 108조 1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상식적인 게요. 법은 아까 통모가 없었으면 비진의 표시니까 얘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얘 실제 의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얘하고 통모를 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자와 실제 의사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 바꿔 말하면 얘는 전혀 보호 필요성이 없는 애라고 말이야. 이게 통모가 없으면 이자와 실제 의사를 모르니까 비진의 표시 얘 보여줘야 되지만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무효로 봐야 될 거라면 얘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따라서 허위 표시는 108조 1항에 의해서 무효다 그 말이야. 이게 무효니까 가장매매 이것도 무효고, 무효니까 등기 넘어가도 얘는 소유자 아니고, 따라서 여전히 등기는 얘한테 넘어갔지만 건물 소유권은 가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자 A가 이 건물에서 강제집행, 경매 처분해서 채권 회수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허위표시, 가정이 정확히 이렇게 꼽으라면 이게 허위표시, 가정행위. 그 다음 허위표시 요건과 관련해서는 비진표가 당연히 똑같고 딱 한 끗 차이니까 상대방과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 얘가 알고 있고 다 똑같고, 통모한다. 요거 한 끗 차이인데 통모한다는 거. 이 통모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가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에 양해 내지 합의가 있는가 둘이 짜고서 이런 추접스러운 공부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다음 이제 효과 면에서 요건에서는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별로 낼 게 없고 비진표가 똑같기 때문에 통모한다 이것만 파악하면 되고, 효과가 이제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효과에서 집중 시험에 나올 건데 방금 본생 것처럼 통모를 했기 때문에 얘 보호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무효다. 따라 이것도 무효다. 따라서 소유권 얘한테 했다. 요리 될 건데 먼저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하고 이게 이제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등기를 가져왔던 거나 제3을 또 팔았다. 제3자와 관계 나누어서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로서 시험에서 묻는 거는 딱 정해졌다. 딱 두 개를 묻게 되어 있는데 첫째, 허위표시가 불법인가 아닌가. 두 번째, 불법이 뭔지 가르쳐 줬으니까 왜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집중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 지금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를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칠판의 사례처럼 이런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주로 허위표시가 행해진다는 것. 그러니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해서 허위표시가 행해지니까 허위표시는 불법이 아니냐.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될 거라면 반사회질성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야.
만약에 허위표시가 불법에 해당이 되면 저번 주 가르쳐준 불법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될 것이고 소유권 이해한타에 넘어가니까 얘는 일제 반환 청구 못하고 소유권 이해한타 넘어가니까 채권자는 요거 경매 처분도 못할 거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여기 허위표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를 주로 기망해서 이런 허위표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이 아니냐. 1월 달부터 이걸 내가 엄청 주저를 시켜줬어요. 공부 야매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이 허위표시, 그래서 정확히 꼽으라는 거야. 이 허위표시하고 여기 채권자를 기망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아니고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불과한 거라고 말이야. 이걸 구별 잘하면. 또 이런 말도 내가 엄청 해줬단 말이야. 법과 도덕의 차이점 깨우치면서 공부하라고. 이 기망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아니고 허위표시한 이유나 동기고 요거는 이자의 내심에 들어있다고 말. 내심에 들어있는 것은 도덕이나 종교 규율 대상이지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한 지겹도록 주지를 시켜줬다고. 따라서 여기 기망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아니고 허위표시를 하게 된 단순한 이유나 동기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이 허위표시 자체는 소유권 넘겨주겠다. 이거는 전혀 반서일생이가 아니라고 말. 아니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이 안 되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소유권이 자기의 땅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다 하고 따라서 얘는 여전히 경매 처분이 가능하고. 두 번째, 저번 주에 미리 가르쳐 줬어요. 채권자 취소권 문제가 이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왜 그러느냐. 이거 당연한 거라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가장매매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법률행위. 저번 주에 이중매매할 때 가르쳤다. 이런 거를 사행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럼 허위표시에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했는가? 당연히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사행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채권자 A는 이 사행위를 취소시켜달라고 여기서는 매매, 가장매매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런 거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말. 저번 주에 이런 걸 내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 딱 두 군데서 출제되는데 이중매매하고 허위표시에서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한다고 주지를 시켰는데 그때 이유를 내가 가르쳐줬다고. 왜 안 되느냐. 이거는 금전채권이 아니라고 말이야. 요 1억 원 요거는 금전채권이고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전이 되는 피보전 이제는 이런 용어도 좀 구질구질 설명 하나 좀 알아듣고 피보전 권리 보전이 되는 권리 여기서는 이게 피보전 권리인데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이걸 취소해달라 이 이야기인데 이런 피보전 권리가 금전채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1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등기 조건은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거. 그 차이다. 이 두 가지 거 정리 반드시 하라고 말. 무조건 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당사자에서 논란이 되냐. 서로 채권자를 기망하다 보니까 이 허위표시가 불법이 아닌가. 채권자를 기망하니까 이게 채권자를 해하게 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물 흐르듯이 사고라라고 말. 이걸 이제 깨우쳤으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건 아예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여러 번 주지를 시켜줬는데 일단은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러면 거래 안전을 해친다.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 허위표시의 경우에도 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얘가 선의인 경우 이 매매가 허위표시 행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이런 경우는 얘를 좀 보여주자 말이야. 따라서 무효니까 소유권이 나겠다. 이걸 얘한테 대항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런 무효나 차고나 사기면 취소인데 똑같은 선의 제3자 보기 중에 있으니까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줄여서 선의의 제3자 보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3자가 선일 때는 소유권 취득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여기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파 요 네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들어있다는 것.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한한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대신 주의할 것. 저번 주 앞에서 반사질성이가 무효다. 강행법 기반의 법률행위 무효다. 불공정한 법은 무효다. 이건 나올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왔느냐. 이런 거는 절대 무효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에 대하지 못한다. 이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 걸 절대 무효라고 한다고. 근데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무효나 또는 취소한 경우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에 대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이 경우에만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걸 구별 잘해야 되고.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선임이자 소유권 취득하고 반대로 이제 악의인 경우는 반대해서 가면 되니까 무효를 가지고 악의 제3자에게는 거꾸로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악의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이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우리 민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물권법에서 가르쳐 줬다시피 지금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무고르전명의 등기 몇 양도보다는 원래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데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음으로써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 법제성 흥결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이 규정이 한다고 말이야. 왜냐? 얘가 선이면은 소유권 취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치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생기더라고 말이야.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니까. 따라서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 법제성 흥결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그렇다 그래서 공신원칙 인정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구별은 칼같이 해야 된다는 것. 이걸 보완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다음 여기서 제3자는 누구냐? 선의에 관련해서 문제되는 건 뭐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먼저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먼저 선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제3자 평은 선의에게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 필요는 없다. 선의 무과실 필요는 없다. 하도 모르니까 요 주의를 하고 바꿔 말하면 요게 지금 허위표 정했던 것을 모르고 있기만 하면 보호가 되는 것이지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도 없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요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둘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소송이 붙게 되면 소송의 핵심 정점은 얘가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선이었냐 악이었냐 요거를 지금 누가 입증할 것인가 요게 소송의 핵심 정점이 될 건데 지금 허위표 정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냐 알고서 매수하는 것은 이자 내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란 말. 진실은 하느님하고 예밖에 모를 것이고 딱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민법상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 추정이나 간주라는 제도는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다. 대립 공부할 때부터 여러 번 주의시켜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입증의 곤란이니까 일단 선으로 추정을 하고 대신에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간주하고 반대로 이건 이제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되는 법률과를 번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으로 추정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여기에 갑작에서 소유권을 상실하기 싫으면 반대의 증거 얘가 악이라는 것을 역으로 입증함으로써 입증해버리면 이 소유권 취득 효과가 취득 못한다 뒤집어지겠죠. 추정은 간주하고 반대로
반대 증거를 내서 발생 효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의로 추정 따라서 입증 책임은 표의자 갑 무효를 주장하는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얘가 악이라는 걸 입증하면 된다는 거. 그다음 이 경우에 이제 엄표모르 법칙이다 그래서 이 병이 선이면은 일단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다시 얘가 정에게 또 양도를 했다. 근데 얘가 악이다. 얘는 어찌 되는가? 이런 거는 옛날에는 공짜로 주기 위해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인용했던 사례인데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얘가 지금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그러면은 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선이 악에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고,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이렇게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원래 소유권 취득 뭐한다. 근데 거래 안전 해치니까 선의 악에 구별해 선의자 보유자 이런 논리기 때문에 이 양도인이 권리자인 경우에 그런 걸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걸 엄편무르 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모든 하자가 치유가 돼요. 따라서 그 다음 자는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런 논리인데 이런 거는 요즘 시험에는 거의 출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추니까. 문제는 이걸 바꿨을 때 지금 얘가 선이고 얘가 악이면은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 권리자부터 그걸 승계받았으니까. 문제는 병이 악이고 이 정이 선인 경우 이걸 이제 요즘 시험에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집중 출제 건데 이유는 이에 관한 최근 판례가 나온다. 이 책에는 지금 빠졌다고 말이야. 이 책 특징이 최근 판례가 지금 빠졌다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뭘 묻겠냐 그러면은 여기 악이고 얘가 선인 경우에 얘 소유권 취득하는가. 얘도 지금 보호 대상에 되는 제3자 해당이 되는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최근의 판례에 하면은 여기에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 당사자로부터 직접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얘뿐만 아니고 이런 애를 보통 전득자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제3자하고 다시 허위표시 당사자하고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얘뿐만 아니고 얘하고 다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흔히 말하는 전득자라고 하는 애 이런 애들도 당연히 제3자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얘가 악이면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겠지만 얘도 제3자에 포함되니까 선인 경우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잘 골라라고 말이야. 밑에 거는 누구나 다 맞히니까 시험에 안 내요. 좀 쪽팔려서. 위에 거 연구 잘하고 말이야. 그 다음 여기 제3자와 관련해서 여기 보호 대상에 드는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지금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되었는데 허위표시의 당사자하고 당사자는 여기에 갖고 오려고 당사자 및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예컨대 상속인 같은 사람 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이런 애들은 일단 제3자 해당이 안 되고 당사자는 당연히 제3자 아니고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병이다. 시간 중에 여러 번 가르쳐줬어요. 비상속인과 상속인은 법적으로 동일시한다고. 이런 시각에서 법공부라고 그랬죠. 자식놈은 부모님 갈빗대 빼가지고 낳은 거니까 우리 법에서도 동일시해 주는 거라고. 제3자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당사자 및 포괄 승계를 제한 자 중에서 연루하고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를 제3자 그러니까 첫 번째 상속인은 일단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상속인은 비상속인과 동일시한다. 그래갖고는 속기 쉬우니까 사례 문제 냈을 때 이런 거 속지 않도록 유념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사안에서 사례 문제 이렇게 내요. 부자, 얘 비상속인, 상속인, 아버지 사망했다 이 상태에서 자식놈이 선인 경우, 상속인이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야기인데 바꿔 말하면 여기에 표의자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상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알면서 틀리고 모르면서 틀리는 것이 이건데 모르고서 틀린 사람은 이게
동일시한다는 걸 모르니까 틀리고, 알면서 틀린 사람은 본 시험장은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서늘한 발에 깜박해서 틀려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 둘은 동일시하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똑같다고 말할게. 다 제3자가 아니니까 서늘하게 하더라도 상속인은 일체 소유권 취득 못하고, 따라서 소유자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상손에도 대항할 수 있다. 말을 번갈아면 바꿔내니까 이해 잘하고. 그 이외에 그러면 제3자에 포함되는 자는 누가 있는가? 전형적으로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가 제3자에 포함되는 자, 이걸 가지고 사례 문제를 출제를 할 건데, 여기 당사자만 놓고 허위표시 풀한 것은 없고 제3자까지 포함을 시킬 거니까, 가장이자 모델이 되는 제3자는 여기 칠판에 사례예요.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매수한 자, 얘는 이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건물에 대한 등기 넘어왔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매매, 새로운 법률상 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 매수한 자, 이른애가 전형적인 제3자니까 허위표시 사례의 90%를 차지한 것이 이 사례다. 얘가 제3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험에 허위표시 사례로서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것이 이 사례예요.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얘가 가장은 매수인, 이 병이 얘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단순히 1억 원만 빌리게 되면 얘가 흔히 말하는 일반 채권자 해당이 되겠지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 건물이 지금 보니까 얘 앞으로 등기가 돼요. 실제 소유자는 아니지만 해서자 얘가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요구를 하니까 자기 건물은 아니지만 등기를 가지고 있는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저당권은 이제 약정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이때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 세 번째, 얘가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일반 채권자 돈을 안 갚더라 해서 이자와 재산 상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더라. 잽싸게 압류를 했다. 그럼 이 일반 채권자는 이제 압류를 했다 그래서 명칭이 이제 압류 채권자 이렇게 바뀔 건데, 얘들을 갖고 놀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반 채권자는 제3자 될 일 없고 두 놈은 제3자다 되고, 그 중에서 이 저당권자는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저당권자는. 그러면 여기 지금 저당권자고 압류 채권자는 왜 제3자에 포함이 되고 얘는 제3자 되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을 앞으로 등기 넘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또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이 건물과 관련해서 무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가, 그걸 따져보는 건데, 일반 채권자는 저 건물과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바가 전혀 없어요. 제3자 될 일 없잖아. 밑에 두 놈은 건물 위에 저당권 설정받고 건물을 압류했다. 전형적인 제3자라고 말이야. 문제는 이제 이 가장매 매수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나요? 얘가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두 번째로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등기법 시험에서도 이 사례가 출제가 됐고, 이게 사례가 출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얘가 사례로 우리 민법 시험 출제가 작년에는 등기법 시험에서까지 이게 출제가 됐느냐?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얘는 당연히 저당권 취득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이유는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처분행위의 기본은 누가 해야 된다? 처분권은 있는 자가 해야 된다. 저번 주에 가르쳐줬죠. 얘는 처분권은 없다고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 처분권은 없는 자가 처분행위하면 뭐로 들어간다고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 법률행위 종료할 때. 다시 하게요. 후회하지 않도록 예습 복습 열심히 하세요.
아무리 본인이 IQ가 2500이 돼도 예습 복습 안 하면 복공 못해요. 처분권은 없는 자가 처분하겠으니까 무효라고 말할게. 무효니까 얘는 등기 할아버지까지 설정받아서 저당권자 될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그런데 얘도 제3자에 포함이 되니까. 왜 제3자에 포함이 되느냐. 이 건물 대상으로서 허위 표시를 했고 등기 넘어왔고 저 건물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해관계에 맺지 않냐 그 말. 제3자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 저당권자도 만약에 선이 해당이 되면 물론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대부분은 선일 것이고 그러면은 선인 경우 한해서 예외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우리 민법 시험에서도 이런 게 출제가 됐고 등기법 시험에서도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는데 하나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번에 기초과정 1월 달에도 내가 이걸 주제를 시켜줬어요.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가부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강제표 멘탈하게서 친구 앞으로 빼돌렸는데 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얘가 돈이 있고 팔았다. 소유권 잃어버려. 그죠?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얘가 선이면 저당권을 취득하니까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저 건물 경매 낙찰되면 또 소유권 잃어버려. 그러니 웬만하면 얘 믿지를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재산 빼줬다 하더라도 잽싸게 뭐 해야 된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얘가 이런 짓거리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효니까 요 등기를 뭐 해야 된다. 빨리 말소시켜서 소유권을 지 앞으로 회복시켜 놔야 된다 말이야. 얘가 이런 짓거리 하기 전에. 보통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하느냐. 이 가장매매가 지금 무효이기 때문에 얘한테 넘어간 등기는 온인무효 등기, 등기법상 말소 등기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이말 알아들었나요? 이전 등기하니까 말소 등기 하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터진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문제가 터진다는 거야. 이게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도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되냐? 이게 문제라. 원래대로는 말소 등기 하지. 이게 온인무효니까. 근데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가져다 놔야 되는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은 이게 말소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등기법상. 왜 불가능한가요? 여기 말소가 되면 저당권 없어지잖아. 이게 이해관계라고. 딱 이 경우에 말소 등기 하려면은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얘가 승낙해 줄 일 없잖아. 자기 저당권 없어지는데 왜 승낙해 주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등기법 시험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 또 우리 민법 시험에서도 사례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 그럼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말이야. 빨리 건물에 대한 등기를 내 앞으로 돌려놓고 싶다고 말이야. 그래서 원래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저당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 승낙을 어디다 하는데 저당권이 없어지는데 이게 말소가 되면은 승낙 안 해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내 앞으로 돌려놓고는 싶고 이럴 때 방법이 뭐냐. 그거를 민법 시험에서 작년은 등기법 시험에서 물어봤다고 말이야. 하세요. 내가 물권법에서 가르쳐 줬어. 요즘에 민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거라고.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하는가. 요걸 민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한다고 가르쳐 줬는데 말소 등기 나오면 끝버가면 이걸 묻는 문제가 민사특별법 끝날 때까지 요즘에 계속 출제가 돼요. 곳곳에서. 그걸 지금 묻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경우에는 말소 등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등기 하면은 엄청 편하다. 이럴 때 이제 진정명 여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하면 말소 안 시키고 등기를 이렇게 이전받으면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이 된다, 존속한다. 그래서 존속하죠. 존속하잖아 저당권은. 건물에서 등기만 이전됐기 때문에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을 그대로 존속하니까 요거는 저당권자 동의 승낙 얻을 필요 없다고.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 여부는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허위 표시의 경우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민법시험, 작년에는 등기법시험 출제했단 말이야. 이제 이 정도까지는 수준을 좀 올려보라고 말이야. 등기법까지 동원해서. 허위표시 의 있고 요건 있고 뒤에 넘겨서 50회 제일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지금 허위표시 철회와 추임 밑에 지금 이게 나왔는데 전혀 해당이 없는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갔어요. 요거는 요건에 들어가야 돼. 그 판례가. 근데 시험에는 출제가 됐고 중요하니까 다시 집중하라는 거야. 아까 비준입 표시에서 요걸 가르쳐 줬어요. 요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번거롭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갑이 을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이 주로 상호신용권 건데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제1금융권에서 이런 일 할 일은 없고 그 허접한 상호신용권 이런 사건들인데 1,000만 원 대출받고 난다. 한도 초과했다. 안 된다. 친구 예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받았다. 그러면 이 명의 대여자 형식상의 주체모자 판례는 아까 이렇게 한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내심으로 내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명의 빌려준 거다. 근데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채무를 부담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 일치하니까 비준입 표시나 허위 표시가 될 일이 없다.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형식상 주체모자 얘니까 만기 도래하면 얘가 반환 책임진다. 이게 원칙이라고 아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이 판례도 이미 출제됐고 왜에 관한데 그게 지금 여기 판례로 이것도 출제가 됐고 요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판례 내용이 나왔냐면 이 동일한 사안에서 얘도 법 공부를 좀 혼내라고 말이야. 이런 거 다 알아. 여러분처럼 야매로 어영경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의를 빌려주면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의리상 안 빌릴 수는 없는데 빌려주면 내가 독박 쓴다 다 안다고 해서 이제 얘한테 이제 야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좀 독박 쓰면 안 되니까 뭐 어찌 좀 해봐라. 상호신용공고 이거 허접하다 보니까 얘가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명의 지금 빌려서 이렇게 하니까 내 친구한테는 채무자 책임을 지우지 말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양해를 했다고. 양해를 해서 이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얘하고 대출계약 체결했다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 대출계약이 108조 허위표상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겠냐고 말이야. 이 경우는 지금 이 상호신용공고의 양해하에 여기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대출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금융기관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양해하여 채무자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얘도 이제 내심으로 정확히 이렇게 의혹을 한다는 말이야.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의도하에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이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에 해당이 돼요? 허위표시에 양해했으니까. 이게 무효니까 이 경우에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아니고 얘는 책임질 필요 없다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실적인 주채무자가. 얘가 계약의 당사자니까 얘가 반환 책임지는 것이지. 이거는 얘가 책임질 필요 없다 그 이야기야. 허위표시 해당되니까. 양해 통모했다 그 이야기. 이게 이따가 또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분석 잘 하시라고. 그 다음 효과 상대적 무효다. 뭐가 줄 필요 없다. 제3자 이른애다. 전득자 은폐 물어봤자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반대로 가르친 걸 정리 잘하고 대응하지 뭐한다. 입증 책임 정리 딱 하고 박스에 들어가는 기억번 가장면 매수로 다시 부동산을 전등해서 소위 이전 내기 받은 자 칠판을 사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받은 애. 이 두 놈은 사료로 나오니까 정리 잘하고. 니은번 가장면 매수에 대한 목적물의 압류 채권자 제3자 뒤에 B번 가장 일반 채권자는 제3자니까 저당권자 압류 채권자 일반자가 B그 정리 잘하고. 그 위에 디귿번 우리 엊그저께 계약법 배웠으니까 총칙에서는 제3자는 껴서 수익자가 선의 제3자 보기 좋으면 제3자 되는 거 단답적 출제를 하지만 계약법에서는 사료를 낸다고 엊그저께 가르쳐 줬어요. 그 디귿번도 총칙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제3자의 수익자는 제3자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요약자고 뭐하니까 동일시하니까. 왜 동일시해요?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 취득하잖아. 제3자 아니죠? 정리 잘 하시라고. 방금 취재금 애들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거기 판례 다 집중하세요. 이 판례에 이어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방금 가르친 이 판례에서 여기 지금 상호신용부 양해하에 형식상의 주체무자한테는 설명드려야 돼요. 형식상의 주체무자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울 의도하여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의도하여 대출계약 체결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금융권의 통모도 있었기 때문에 허위표상이 되니까 무효라고 말이야. 그 형식상 주체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얘가 반환 책임질 필요 없고 얘가 반환 책임져야 돼요. 문제가 근데 여기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은 분명히 얘는 반환해줄 책임이 없고 이건 무효니까 이렇게 되지만 여기 상호신용금고 대출 장부에는 누구한테 돈 빌린 거로 기재가 됐느냐? 형식상의 주체무자에게. 얘하고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1억 원 이렇게 빌려준 걸로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터진다는 거야. 얘가 상호신용금고가 이게 실제로 얘 신문에 엄청나게 보도된 사건들인데 하도 허접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또 채권자들이 엄청 있었어. 이렇게 여기 채권자는 주로 예금 채권자들 대부분일 건데 이런 허접한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파산을 당했어요. 해서 저 금융기관 상호신용부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럼 스토리는 뻔하고 이 참모자 전 재산은 파산재단에 기속이 되고 파산재단에 기속이 된 참모자 재산은 파산재단 관리인이 관리를 하다가 관리인이 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관리를 하다가 일괄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같으면 추심할 건 추심하고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롯해서 이제 평등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났다는 거야. 장부를 보니까 얘한테 1억 원 대출해 준 거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파산 관제에는 참모자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파산 관제 병이 당연히 얘한테 갔을 것이고 네 보니까 여기 상호주부터 1억 원 대출 받더라 1억 원 달라 추심으로 갔더니 얘가 파산 관제인에게 나는 상호신용공하고 통모에서 대출계약 체결했으니까 무효다.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1억 원 반환 못하겠다고 파산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바꿔 말하면 여기 파산 관제인도 선의 제3자 보기서 말하는 제3자 해당이 되는가? 요약인데 결론 얘도 제3자 해당이 된다는 거. 이유 지금 얘는 파산 관제는 이 참모자 재산을 비록 관리를 하지만 얘는 참모자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여기 채권자들이 엄청 많다고 말이야. 이 채권자들을 참모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이런 애들을 파산 채권자라고 불러요. 파산 채권자 전원 후 공동 이익으로 해서 얘는 파산 사무 처리를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참모자 재산을 관리한다 그래서 참모자하고 파산 관제인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산 채권자 전원 후 공동 이익에서 파산 사무 처리하기 때문에 동일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제3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인 경우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파산 관제는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1억 원을 변제해야 된다. 결과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판례가 또 이제 함정으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뒷구릴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제3자니까 선이면 이제 보호가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파산 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판단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함정으로 나온다는 건데 취지를 방금 가르쳐 보세요. 왜 제3자냐? 총 파산 채권자 전원 후 공동이익에서 파산 사무 처리하니까 제3자다. 그렇다고 보면 선의 악의도 파산 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총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는 선의가 된다는 것. 그러면 얘는 1억 원 변제한다는 것. 여기까지 정리 야물딱지 하시라고. 판례 3개를 가르쳐 드렸어. 원칙부터 명의대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빌비자. 그래서 판례가 나왔는데 원칙 채무부담 의사가 있으니까 명의대였다. 대출계약 당사 대의자다. 네 책임져라 원칙. 그러나 금융권의 양해하여 얘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대출계약처럼 하면 허위표시에 해당되니까 계약 당사자나 책임질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호신용과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 관제인이 제3 해당이 되니까 얘는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여기까지 연결자 3개를 정리하고 잘 알아. 그 이야기야. 그 다음 나머지 집에서 있고 마지막 차고 여기 요 3개가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107조 진연사업자 108조 입회자 109조 차고인데 아까 서울대 전제한 것처럼 요 3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요거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그 대신 이제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에서 이제 방금 가르쳐준 107조 108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고 거꾸로 차고는 반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란 거. 요게 이제 한 끗 차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차고는 가장 쉬운 표시상의 차고 같은 거.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 1억 원을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다. 깜박에서 1,000으로 표시했다.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 이 1,000으로 표시할 당시에는 이 불일치를 모르고 셌다. 이런 게 차고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 불일치 알고 있다. 요거는 이제 107조 108조가 똑같은데 이건 또 한 끗 차이가 있죠. 요 108조는 상대방과 통모한다는 거. 요게 우익과하고 차이고.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미리 정리를 딱 하고. 그런 다음에 개념에서 정리할 것이 꼭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이런 걸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마지막 해석 방법에 자연적 해석을 가르쳐 줬는데 요즘 이 자연적 해석과 관련해서 차고 문제가 하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지금 저번에 이런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갑이 자기 TV를 65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는데 깜박에서 50으로 표시했다. 얼른 보면 이게 이제 표시상의 차고에 해당이 되는데 차고를 따지기 앞서서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유명한 법 격언이 있다고 말이에요. 법률형 해석은 차고에 앞선다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차고처럼 보이지만 차고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법률형 해석을 했을 때 이 경우에 얘가 이자의 내심적 것을 알았다. 65에 판다는 것을. 그러면 자연적 해석. 매매대금은 65로 확정이 되고 이런 경우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의 결과 표의자 친이 실제 의사들의 효과가 발생이 되면 차고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법률형 해석은 차고에 앞선다. 외관상으로는 차고처럼 보이지만 자연적 해석의 결과 표의자 친이들 효과가 생기면 차고 문제는 안 생긴다. 이거 하도 모르는 걸 정리 담고 하고 엊그저께 계약법에서 또 이걸 가르쳐 줬어요. 불합치, 불합이 있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데 차고하고 비스무리한 게 있다는 거야. 무의식적 불합치라고 하는 거. 또는 숨은 불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실제로는 청약과 성락이 합쳐지 않고 있는데 그 불합치를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 요게 무의식적 불합치, 숨은 불합이. 요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차고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이걸 가르쳐 줬는데 차고는 계약은 성립이 되죠. 여기 무의식적 불합의는 청약, 성락, 의사표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청약, 성락 합치하지 않는 케이스가 무의식적 불합죠. 이걸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근데 차고는 한 개, 두 개 의사표를 비교한 게 아니고 한 개 의사표 내에서 지금 오늘 저번 주부터 계속 놀려보는데 한 개 의사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 예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 이렇게. 갑이 내심으로는 1억 원을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다.
근데 표시는 천으로 했다. 요 청약이라는 한계 의사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의사의 예부적편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천 보고 성 나가면 계약은 성립은 될 것이고, 그 대신 나중에 1,000만 원으로 팔기 싫으면 차고류로 취소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무의식적 불합치 계약법에서 배운 수문 불합이, 이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차고 문제가 발생이 없다. 두 가지 것 정리하고, 다행스럽게 얘도 이거는 지금 써놨다고 말이야. 그 구별 개념에다가 오표시 무의원칙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것은 차고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수문 불합이, 무의식적 불합치의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차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정리 정돈 잘 하시라고. 수문 불합이도 엊그제 가르쳐줬잖아, 계약법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차고 유형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좀만 쉬었다 하세요.